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수요일 4부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3부 이원욱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원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2023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 아주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면 여론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걸 또 어디서 찾나 그래가지고. 자, 오늘 두 분 오늘 진짜 날씨 덥죠? 네. 예? 더워요. 더워. 봄을 좀 늦봄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월달 날씨래요. 따뜻하죠. 네. 예. 4월달 날씨라니까. 근데 내일부터는 다시 좀 정상화되고 되는 모양이에요. 예. 모든 게 정상화 비정상의 차이인데 지금 정치권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더 이상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죠? 비정상이 정상 같고 정상이 비정상 같고. 저도 헷갈려요.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날씨를 쫓아가는 건지 날씨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갑니다. 공천 경쟁입니다. 오늘 서울 수도권 25명 단수 공천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단수 공천 대상이 되는 이제 지역구와 그리고 그 주인공들을 발표를 했는데 쭉 보면은 이 지역구에는 이 사람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지역구, 그리고 이 지역구에는 이 사람 외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신청을 안 했다라는 지역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신청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역구에 이 사람을 단수 공천했다라는 지역구이거나, 아니면 이 지역구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공천 신청을 안 해서 유력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지역구, 이런 경우에 단수 추천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상당히 좀 과잉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다가 이제 언론을 보니까 특히 언론에서 많이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 공천에 한 명도 안 들어갔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용산 대통령실 후광은 없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단수 추천을 받으면 이제 좀 이상한 일인 것이지, 앞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수 추천을 여기서 받았으면은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이지, 단수 추천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배려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구들이 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편한 지역구이고 배려를 받는 지역구인 것도 아니거니와, 또 경선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을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과연 윤심 공천이냐 등등의 평가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무리 없이 쭉 가는 거냐는 지켜볼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상황을 놓고 큰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공천이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윤심 공천 이 대통령실 출신, 근데 송파갑에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송파갑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서 항상 송파갑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석동현 전 맞아요. 검사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은 이제 박정은 대변인인가요? 그 인재영입 형태로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앵커죠. 네, 이분이 지금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석도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40년 정도로 굉장히 가근하게 지낸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 지역에 송파갑이 들어있었던 거,
이게 저는 사실 오늘 그 결과에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좀 무난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송파갑이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지금 단수 나온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사실 석도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윤심이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좀 국민의힘의 공천 관리 기준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후광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석도현 검사장 이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송파갑 부분은 저도 좀 짚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지금 중성동갑에다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전 비서실장이 나올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제를 살리는 거는 윤희숙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윤희숙 전 의원도 여기에서 뭐 단수공천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여기는 오히려 단수공천 지역에서 오늘에서의 결과에서는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통령실의 권오현 전 행정관도 같은 지역구에 이미 사실 예비후보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뭐 사천 논란 김경률 전 비대위원 그리고 뭐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또 사실 그 인천 계양을에서 그 원희룡 전 장관의 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석동현 전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오래됐고 검찰 출신이고 또 이제 2년이 오래됐다는 게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2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윤심 후보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분은 윤심 후보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과를 놓고 봤더니 이게 뭐 일종의 컷오프 된 거다. 이렇게 나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심 후보는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지금 단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TV조선 전 앵커 박정원 전 앵커다라고 하면은 이 박정원 전 앵커가 그러면 윤심 후보인가?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된 해석은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게 이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윤심 공천이냐 무슨 한심 공천이냐 요즘에 언론 또 한심 공천 얘기도 하던데 이런 게 최종적으로 판가름 나는 거는 결국 영남권까지 공천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최종적인 스코어를 보고 나서 이제 아마도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들을 보고 나면 이 단수 공천 얘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강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막 불출마 전화도 하고 네. 굉장히 친절하죠? 그러게요.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이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근 의원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이제 불출마에 대한 뭐 형태는 권유 이런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이잖아요. 뭐 당대표가 전화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죠. 싶으면은 뭐 못 당연하죠.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좋은 말로는 책임지는 자세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번 공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출마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의 진화 작업. 근데 저는 좀 좋은 말로 아까 책임지는 자세로 말씀드렸는데 과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그렇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거의 그냥 사형 선고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굉장히 반발하더라고요. 문학진 전 의원은.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장도연 사무총장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지역구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무총장이 이렇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게 반영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이제 이거는 공천관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지도부가 하냐 이런 얘기가 같이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실
예를 들면은 평론가 이런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게 공천관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지도부가 나서지 이렇게 비판할 거리인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인가 싶은 어떤 그런 기분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냐 정상이냐 뭐가 정상이냐 이것도 좀 의문인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를 해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면은 반발이 클 테니까 뭔가 최종적인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성을 갖는 단위인 대표가 뭔가 설득을 하면은 이게 뭔가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처한 어떤 공천에 있어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출마를 종용하거나 또는 이 소위 말하는 칼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천에 칼을 대야 될 어떤 문제나 이런 이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많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대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지금 뭐 사형 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이 짐을 지는 구도를 갖고 가더라도 결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 국면은 결국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는 그 구도로 소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신 문학진 전 의원은 친문이다라는 이런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지만 지금 언론의 해석은 결국은 친명으로 해석되는 문학진 전 의원을 이렇게 쳐내는 거는 결국은 친문 그렇죠. 친문 쳐내는 대로 가기 위한 어떤 뭐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갈등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고하는 거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봉갑에서 19대, 20대, 21대 이제 3선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재근 의원한테 전화해서 나오지 마라 얘기했으면 그럼 도봉갑 누구 공천 줄 거냐.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굉장히 인재근 의원의 지금 반응을 봤을 때는 또 본인이 선거 사무실도 지금 계약을 해놨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분이 3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 다른 민주당 내 출마 예상자가 별달리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말하자면 친명의 누군가 인사가 여기서 이제 뭐 전략공천 형태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출마를 권유하는 지역에 나중에 실제로 누가 공천될 것인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스토리죠. 이게 인재근 의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불출마를 이제 권유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재근 의원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불출마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이 지역구의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피력을 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는 거부한 것이고 그렇죠. 김남근 변호사를 여기에 공천했으면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결국은 이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상황을 어쨌든 언론에 설명하기로는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한 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도는 됐거든요. 이게 사실인지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김남근 변호사라는 분을 이게 소위 말하는 친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친문 또는 이게 인재근 의원이 소위 말하는 김근태계의 그렇죠. 민평년 그렇죠. 데모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친명이 아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속아내고 그 네. 자리에 친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인사들을 넣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 중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분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커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혁신당 국가보조금입니다. 개혁신당 국가보조금 이거 아까 2부에서 3부에서 이원욱 의원과 인터뷰할 때 야단 맞았어요. 몰라가지고 이 양정숙 의원께서 가신 모양이에요. 그쵸. 개혁신당에. 네.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국가 보조금이 이게 한 그럼 6억 정도 되나요? 네, 지금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 공직선거법상에서 이제 정당에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이 있던가 아니면 직전 총선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이런 정당에 바로 내일 15일에 총 한 125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국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돼요. 1분기 국고 보조금이에요. 1월에서 3월 사이. 예. 그래갖고 지금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현역이 4명이 있었는데 당장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야 내일 이제 돈 받는 거 아니냐. 한 6억 정도 된다 해도 그랬는데 역시 오늘 딱 그 저녁 오후 좀 늦은 오후에 양정숙 의원이 합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분이 지금 개혁신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게 될지 저는 개혁신당의 개혁이라는 단어와 맞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초반에 그 이제 비례로 들어올 때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제명이 초반에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이제 선거상 등록을 할 때 재산 신고에 대해서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이미 거기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양정숙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허위로 재산 신고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자 그리고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검찰에서 양정숙 의원이 무고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대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고에 대해서는 뭐 1,000만 원 벌금 나온다고 해서 뭐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의원직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다다음 달에 있는 총선에서 또 출마를 한다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오도 가도 없는 이 막판에 있는 이 의원들 원내 의원을 데리고 와서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인원수를 채워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좀 냉정하게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형태의 지금 정치적인 행보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제3지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싶은 지금 양당 정치에 좀 혐오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이원욱 의원께서는 이제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다. 본인하고 과방위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양 의원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2부에서 했는데 근데 뭐 하고 어쨌든 저는 사실 이 문제는 국가보정 문제 해결이 됐는데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들을 쭉 봤는데 제가 6개 신문을 아침에 보는데 모든 신문이 이 문제에 대한 사설을 썼는데 단 한 곳도 우호적인 사설을 쓴 곳이 없습니다. 다 비판적인 사설을 쓰고 이분이 2심까지 어쨌든 징역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죠. 그렇죠. 예. 본인에게 불리한 어떤 그러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당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전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신당합니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은 지금 정치를 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이 어떤 입시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신당을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총선에 유권자들에게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예회복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애초에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당 창당을 이미 선언을 해버린 일이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 뭐 검찰개혁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얘기하는 사람 한 분 더 있잖아요. 옥중에서 창당하겠다는. 송영길 전 네. 대표요. 그러면은 두 분이 합당하시면 되겠어요. 예. 정말 검찰개혁이라는 기치를 갖고 온 사람이 한 명은 실형 2년을 받은 사람이고 한 명은 지금 뭐 재판 중이지만 구속이 되어 있는 전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더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친문계가 공천에서 거의 학살당할 것처럼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어필을 하려고 조국 전 장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도 좀 해봤어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약간 판을 흔든 다음에 그 이후에 저는 이분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판에는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내려놓겠다.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노림수로서 조국 전 장관을 쓴 게 아닐까라고 조금은 음모론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너무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비례 지금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용산이든 종로든 오히려 지역구에서 한번 불살라 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 밖에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이러한 정치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지 참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